어머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세요. 제가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세요. 그날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인생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올해 72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좌판 깔고 저녁 9시까지 일하면서도 단 하루도 아들 밥상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흥정하느라 목청 높일 때도 비 오는 날 장사가 안 될 때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서 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어요. 아들 성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번 돈 고스란히 집에 갖다 줬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셋이서 작은 단칸방에 살았는데 그래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우가 8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발판이 무너지면서 3층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틀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어요. 38배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35이었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관 속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곧 일어나서 저한테 웃어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관 뚜껑이 닫히고 땅에 묻히는 순간 그제야 현실이 됐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들이랑 둘이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성우가 제 품에 안겨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우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성우야, 아빠는 이제 안 오셔. 하늘 날아가셨어. 성우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8살 아이가 죽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며칠 동안 현관문만 열리면 아빠냐고 물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어요. 장례비 쓰고 나니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하는데 30만 원이었어요.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언니가 좌판 하나 내줬어요. 과일 장사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가서 과일 떼어오고 5시에 좌판 펴고 저녁 9시까지 팔았어요. 성우는 학교 끝나면 시장으로 왔습니다. 제 좌판 옆에서 숙제하고 저녁도 거기서 먹었어요. 라면 끓여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성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니까 자기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성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우 어머니, 성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전화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성우는 정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 들고 왔을 때 저는 성우를 꼭 안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대학 등록금은 대출받았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보냈어요. 성우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저보고 힘들게 하기 싫다고 했어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성우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싶었어요. 성우는 첫 월급 받아서 제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성우가 35살이 되던 해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름이 다혜였어요. 42살이었습니다. 성우보다 7살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게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우가 좋다면 저야 뭐라 하겠습니까? 다혜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다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혼집을 어디에 마련할지요. 성우는 제가 살던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때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방이 3개였어요. 성우가 대학 다닐 때 시장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빚 없이 제 명의로요. 다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좋죠. 저도 기뻤어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 몇 명, 성우 회사 동료들, 다의 친정 식구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날부터 세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다혜가 웃으면서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 잘 지내봐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마다 밥을 지어왔어요.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올리고 나물 몇 가지 묻혀서 밥상 차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더 잘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계란말이도 부치고 생선도 구웠어요. 그런데 다혜가 아침 식탁에 앉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음식은 좀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무겁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거워요? 아침에 제대로 먹어야 힘이 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가볍게 먹어요. 샐러드나 토스트 같은 거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니까 이해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뭐 해드릴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빵이나 과일 정도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식빵을 구웠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내놨어요.
제 입맛에는 안 맞았지만 며느리가 원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정도 지나니까 또 불평이 나왔어요. 어머니, 이 식빵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거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빵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즘은 유기농 빵 먹어야죠. 첨가물 없는 거로요. 유기농이 뭔지도 잘 모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럼 어디서 사야 해요? 백화점 지하에 좋은 빵집 있어요. 거기서 사다 주세요. 저는 다음날 백화점까지 가서 빵을 샀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이 넘었어요. 마트에서 사던 빵의 4배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비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며칠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이 문제였어요. 어머니, 이 과일 너무 안 신선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사세요? 시장에서 사요. 시장 거는 좀 그래요. 백화점에서 사세요. 시장 과일이 더 신선한데요. 제가 직접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백화점 거가 더 좋아요.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새댁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하면서 산 사람한테 과일이 안 좋다고 하다니요. 제가 고르는 과일이 백화점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말이에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다혜가 자꾸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다혜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은 며느리 눈치만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구나.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했거든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어보고 제가 해준 밥 먹으면서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혜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요? 생활비 분담표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서 봤습니다. 거기에는 식비, 관리비, 공과금, 인터넷비, 심지어 휴지값까지 다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40만 원만 내시면 돼요. 40만 원이요? 네. 식비랑 관리비 포함이에요. 우리는 80만 원 낼 거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생활비를 내라고요? 여기 내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성우 오빠 명의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2년 전에 상속세 문제 때문에 집을 아들 명의로 바꿔놨었어요. 세무사가 그게 유리하다고 해서요. 그때는 아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평생 산 건 저예요. 알아요. 근데 우리도 생활비 내잖아요. 공평하게 나눠내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내 집인데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다혜는 그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녁 먹을 때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성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생활비를 내야 한다고?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생활비 내는데 엄마도 조금 내시는 게 내 집에서 내가 생활비를 내야 하니? 법적으로는 제 명의니까요. 그 말에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알았어. 낼게. 다음 날부터 저는 매달 40만 원을 다혜한테 줬습니다. 제 연금이 7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40만 원 나가고 나면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돈으로 제 용돈도 쓰고 병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옷 한 벌 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혜의 요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다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기 제 자리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무슨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가 따로 있어요? 네. 저는 항상 거기 앉거든요. 어머니는 저쪽 의자에 앉으세요. 저쪽을 가리키는데 식탁 의자였습니다. 딱딱한 나무 의자였어요. 저 의자는 불편한데요. 허리 아픈 사람은 소파에 앉아야 해요. 저도 허리 아파요. 어머니만 아픈 거 아니에요. 다혜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성우는 옆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소파로 가면 며느리가 또 뭐라 할 테니까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집에서 제가 불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친구 말순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말순이는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남편 여인 것도 비슷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정수가, 너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그래요? 응.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말순이는 눈치챘어요. 며느리가 너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 나 보면 몰라. 며느리한테 뭐 당하고 있지?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생활비 내는 것, 소파도 못 앉는 것, 음식 트집 잡히는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어요. 말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건 아니야. 내 집인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해? 그래도 며느리니까요. 참아야죠.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너도 당당하게 살아야 해. 아들이 힘들어할까 봐요.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고생해도 돼? 그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가 다시 말했어요. 정수가 제대로 얘기해. 이건 아니라고.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말순이는 한숨을 쉬고 돌아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말순이 말이 맞나? 제가 너무 참고만 있는 건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다혜와 성우가 방에서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제 방이 옆이라 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머니 모시는 거 그만하면 안 돼요?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소리야? 성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요. 매일 눈치 보이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요양원 같은 데 모시면 안 돼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잖아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싫어하실 거야. 설득하면 되죠. 어차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자. 언제까지 생각해요? 나 정말 한계예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요. 아직 건강한데 혼자 다 할 수 있는데요. 며칠 뒤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뭔데?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짐이니? 짐이 아니에요. 근데 다혜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며느리가 힘들면 엄마를 버리는 거니?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죠. 요즘 요양원 시설 정말 좋대요.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엄마는 안 갈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법적으로는 제 명의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여기서 불편하시잖아요. 각자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편한 건 며느리가 불편하게 하는 거지. 엄마가 원래 불편한 게 아니야. 엄마, 당분간만 나가 있으라는 거지. 언제까지? 한 6개월? 6개월 뒤에 다시 올 수 있어?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한번 나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걸요.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 좀 해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우리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엄마, 당분간만이라고 했지? 꼭 다시 데려와. 네, 엄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짐을 쌌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옷을 꺼냈어요. 평생 모은 옷들이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건 몇 벌 안 됐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 남편이 사준 옷,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 다 두고 가야 했어요. 서랍을 열어서 속옷이랑 양말을 챙겼습니다.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 사진도 조심스럽게 싸서 넣었어요. 통장이랑 도장도 챙겼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것뿐이더군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방이었어요. 저 침대에서 남편이랑 잤고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는 혼자 잤습니다. 저 옷장에 옷을 넣고 저 화장대에서 화장했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 소연이가 태어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동안 손녀 소연이 이야기를 안 했네요. 소연이는 성우와 다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에 태어났어요. 다혜가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줬어요. 미역국, 잉어탕, 전복죽, 소고기 묵국까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말고 영양제로 챙길게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영양제가 음식만 하겠어요. 제대로 먹어야지.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해준 음식은 거의 안 먹었습니다. 버리는 것도 많았어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소연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진통이 시작됐다고 연락받고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3시에 소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작고 빨간 아기, 제 손주였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저는 소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새끼손가락만 한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우리 소연이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소연이를 제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다혜는 출산휴가 3달 쓰고 바로 복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소연이는 제가 키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목욕시키고요. 밤에 깨서 울면 저도 일어나서 안아줬습니다. 다혜는 자고 있었어요.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소연이가 제 품에서 잠들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100일 되고 돌 되고 걸음마 시작하고요. 모든 순간을 저랑 함께 했습니다. 첫 걸음마도 저한테 왔어요. 소파 붙잡고 서 있던 소연이가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때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첫 말도 저한테 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말이었어요. 다혜가 퇴근하고 와서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소연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했어요. 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요? 아직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다혜가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한 게요. 소연이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았습니다. 다혜가 안아도 저를 보면 저한테 오려고 했어요. 다혜는 그게 싫었나 봅니다.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니, 소연이 너무 할머니한테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뜨려 주세요. 떨어뜨려요? 애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제가 뭐라고 한 적 없어요. 소연이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 버릇없는 애로 자라요. 제가 버릇없이 키웠다는 겁니까? 소연이만큼 착한 아이가 어딨어요. 다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로 소연이가 제 방에 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소연아, 할머니 방 가지 마. 할머니는 바쁘셔. 안 바쁜데요. 소연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쉬셔야죠. 그렇게 말하면서 소연이를 끌고 갔어요. 소연이는 울먹이면서 제 쪽을 봤습니다. 밤마다 소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우는 소리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 손녀가 있는데 볼 수 없었으니까요. 소연이가 5살 됐을 때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는 것도 다혜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다혜는 바쁘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했습니다. 아침에 소연이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갔어요. 그 시간만큼은 소연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치원 오가는 길에 소연이가 제잘제잘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랑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근데 친구가 할머니 없대요. 그럼 소연이가 자랑했어야지.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헤헤. 소연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힘이었어요. 하지만 다혜는 그것도 싫어했나 봅니다. 어느 날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유치원은 제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엄마가 해야죠. 그날 이후로 소연이를 볼 시간이 더 줄었습니다. 소연이가 7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없었어요. 소연아, 할머니는 어디 있어? 선생님이 엄마 아빠만 그리래. 할머니도 가족인데. 소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에 다혜한테 물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소연이가 가족 그림에 저를 안 그렸던데요. 그냥 핵가족만 그리라고 했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저도 가족인데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제가 소연이 할머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림에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림에도 못 들어가는 가족이라니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점점 지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연이가 8살이 됐을 때 지금 제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짐을 다 싼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할머니, 잠깐 어디 좀 다녀올 거야. 어디 가요? 친구 집에. 나도 같이 갈래. 안 돼. 소연이는 여기 있어야 해.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금방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소연아, 할머니 말 잘 들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지내. 네. 할머니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요. 소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와 다혜는 출근했고 소연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짐을 들고 나왔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20년 넘게 잡았던 손잡이였어요. 문을 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제 인생을 닫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중간쯤 왔을 때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72살에 갈 곳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척은 없었습니다. 남편 형제도 다 떠나갔고 제 형제도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더니 정작 의지할 곳이 없더군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이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순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어머, 정수가 왜 이래? 짐은 왜 들고 있어?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언니, 나 쫓겨났어. 뭐? 무슨 소리야? 내 집에서 쫓겨났어. 말순이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말순이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생활비 낸 것, 소파도 못 앉은 것, 소연이 못 본 것, 아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털어놨어요.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말순이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정수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며느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아들이 힘들면 엄마를 버려도 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며느리가 이상한 거야. 말순이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 방 하나 비어 있어. 언니 미안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얼마나 오래 봤는데. 같이 살자. 말순이 집은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2층에 방 하나를 제가 쓰게 됐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순이가 이불도 새로 꺼내주고 옷장도 비워줬어요. 정수가 여기 내 집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언니.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어요. 내 집 천장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남의 집 신세를 지다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함께 TV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순이도 혼자 사는데 제가 폐를 끼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말순이한테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일 좀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돈 있잖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언니한테 생활비도 드려야 하고요. 생활비는 필요 없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래도 제가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말순이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뭐 할 거야? 반찬 만드는 일이나 할까 해요. 그거라도 평생 해왔으니까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동네에 반찬 가게 있던데 거기 가봐. 다음 날 동네를 걸었습니다. 말순이가 말한 반찬 가게를 찾았어요. 작은 가게였는데 유리창에 구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강 여사라는 분이었어요. 6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일 구하러 왔습니다. 강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2입니다. 많으신데요. 반찬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도 했어요. 어떤 거 할 수 있으세요? 김치, 나물, 조림, 구이, 찌개, 장아찌, 젓갈 다 할 수 있어요. 강 여사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주일만 일해보고 결정하죠. 감사합니다. 월급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많이 못 받을 거 알아요. 최저시급만 주세요.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인데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강 여사는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6시까지요. 네, 꼭 나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일할 곳이 생겼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 입고 가게로 갔어요. 강 여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좋으시네요. 그럼 오늘은 김치부터 담가 볼까요? 네. 강 여사가 배추를 내왔습니다. 큰 배추 20통이었어요. 이거 다 절여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죠. 저는 배추를 하나씩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겉잎 떼어내고 반으로 갈라서 소금물에 담갔어요.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강 여사는 제 솜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 정말 잘하시네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오래 해봤으니까요. 몇 시간 만에 배추를 다 절였습니다. 그 다음은 양념이었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파, 무채를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와, 이 양념 향 좀 보세요. 정말 좋은데요? 강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제 비법이에요. 비법이 뭔데요? 젓갈을 3가지 섞는 거예요. 멸치 액젓, 새우젓, 까나리 액젓을요. 그래야 깊은 맛이 나거든요. 오, 그렇구나. 저는 1가지만 넣었는데 3가지 섞으면 맛이 훨씬 좋아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넣고 버무렸습니다. 강 여사가 한 입 맛을 봤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이거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정말요? 진짜예요. 우리 가게 김치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날 만든 김치는 다 팔렸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다시 찾았어요. 강 여사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 진짜 솜씨 좋으시네요. 손님들이 계속 찾아요. 다행이네요. 내일은 나물 좀 만들어 볼까요? 네, 할게요. 다음 날은 나물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까지요. 각각 손질하고 데치고 양념해서 무쳤습니다. 이것도 다 팔렸습니다. 손님들이 정숙 씨 나물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계속 일하실래요? 네, 하고 싶어요. 그럼 월급 올려드릴게요. 시간당 12,000원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숙 씨 덕분에 매출이 올랐어요. 당연히 올려드려야죠.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내 손으로 번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돈을 벌 수 있구나. 말순이한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언니, 이거 받아요. 이게 뭐야? 생활비요. 제가 여기서 먹고 자잖아요. 아니야, 안 받아. 받아요. 제가 패 끼치기 싫어요. 말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사이에 무슨 돈이야. 그냥 같이 살자. 그래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집 구할 때 쓰렴. 제 집이요? 그래.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내 집 구해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집을 구해야 했어요. 2달이 지나고
저는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어요. 석 달 뒤에 통장에 돈이 좀 모이자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았지만 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말순이가 도와줬습니다. 정수가 여기 괜찮네. 작지만 아늑하고. 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날 밤 제 집에서 혼자 잤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평화로웠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서 김치 한 조각 얹어 먹으면 그게 천국이었어요. 누가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고 누가 냄새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TV를 봤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 소파에도 마음대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소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컸을까?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연락할 수 없었어요. 연락하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 일은 계속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제 손맛을 좋아했어요. 정숙 씨 김치가 최고예요. 또 살게요. 정숙 씨 나물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뻤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6개월이 지나고 강 여사가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같이 가게 키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 씨를 파트너로 삼고 싶어요. 집은 나눠드릴게요. 저요? 네. 정숙 씨 덕분에 매출이 2배나 올랐어요. 손님들이 정숙 씨 음식을 찾아와요. 감사합니다. 한 30% 드릴게요. 그 대신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당연하죠. 그렇게 저는 가게 파트너가 됐습니다. 월급 외에 수익의 30%를 받게 됐어요. 1년이 지나고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강 여사와 제가 반반씩 투자해서요. 2번째 가게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300만 원 정도씩 들어왔어요. 1년 만에 3천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내 아들네 집에 빨간 딱지 붙었어.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경매 넘어간대. 아들이 사업한다고 친구 보증 섰다가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아들이 다 떠안았나 봐.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니요. 어떻게 됐대요? 이번 주 안에 5천만 원 마련 못하면 집 날아간대. 경매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 5천만 원이요? 응. 그것만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대.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며느리는요? 친정으로 도망갔대. 이혼하겠다고 했다던데. 이혼이요? 응. 아들이 빚쟁이 됐으니까 도망간 거지. 소연이도 데려갔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녀까지 빼앗긴 아들이 불쌍했어요. 아들은 지금 어디 있대요? 친구 집에 얹혀 산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를 버린 아들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뒤 가게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집이 경매 넘어간다면서? 네. 친구 보증 섰다가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제가 다 떠안았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왔니? 아들은 울먹였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버린 아들이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니 제 통장에 있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니? 친정에 가 있어요.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 네.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소연이는? 며느리가 데려갔어요. 저는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쫓아낸 것도, 며느리 편만 든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알아.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이번만이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뭘? 아들 도와줘야 할까? 말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줄 필요 없어.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널 버린 아들이잖아. 집에서 쫓아낸 아들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1년 넘게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아. 그렇긴 한데. 정수가 한 번 주면 끝이 아니야. 또 달라고 할 거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결국 결정했습니다. 도와주지 않기로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엄마야.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안하다. 엄마도 돈이 없어. 엄마, 제발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넌 엄마 쫓아냈잖아. 그때 왜 이러지 않았니? 엄마. 엄마가 힘들 때 넌 며느리 편이었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엄마가 도와줄 것 같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뒤 말순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내 집 경매 넘어갔대. 그래요. 아들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고 완전히 망했대. 그렇군요. 넌 괜찮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계속 잘 됐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내서 총 3개가 됐어요. 저는 이제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도 하나 샀습니다. 제 명의로요. 1억 5천에 샀는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어요. 이사하는 날 말순이가 축하해 줬습니다. 정수가 축하해. 이제 내 집 생겼네. 고마워요, 언니. 넌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이렇게 일어서다니. 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힘이야.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좋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부엌이 있었어요.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소파, 침대, 식탁 다 새 거로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골랐어요. 커튼도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달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녁마다 베란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시 야경을 보면서요.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소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며느리 다혜였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다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다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다혜는 계속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다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오세요. 다혜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소연이는요? 친정 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편의점 알바하면서요. 다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예전에 멋쟁이였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일들이 다 생각나요. 밤마다 잠도 못 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혜의 말을 들어줬어요.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것도, 무시한 것도, 소연이 못 만나게 한 것도, 생활비 받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다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돈 벌기도 힘들고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주세요. 성우 오빠도 어머니 없이는 못 살겠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살 수는 없어요. 다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모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 다혜 씨,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때 일들이요. 네,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방식만 고집했죠.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다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반성했어요. 그런데요. 네.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하지만 가족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각자 살면서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밥 같이 먹고 명절 때 모이고요. 그렇게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는 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그럼요. 소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매일 할머니 얘기해요. 그래요? 우리 소연이.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주셔서요. 다혜는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소연이를 만났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소연이는 많이 컸어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소연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소연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소연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소연이를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만났습니다.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빚은 다 갚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요. 후회하지 말고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다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고 저한테 존댓말도 썼어요.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다혜가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다행이다.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앞으로 더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레시피요. 그럼 다음에 같이 해봐요. 명절이 되면 우리는 제 집에 모였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면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젓갈을 3가지 섞는 거예요. 오, 그렇군요. 꼭 배울게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요. 반찬 가게는 계속 잘 됐습니다. 이제는 4개 지점을 운영하고 저는 제법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말순이랑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까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행을 다녔어요. 취미 생활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수채화도 그렸어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지금 저는 75입니다. 4개 반찬 가게는 잘 운영되고 있고 제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은 아들네를 만나고 소연이랑은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다혜는 이제 제 딸 같습니다. 자주 집에 와서 청소도 도와주고 장도 같이 봐요. 아들은 여전히 미안해합니다.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줘요. 가족이란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가족인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면 그게 가족이더군요. 제가 겪은 일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줬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 혼자 울던 밤들, 아들한테 외면당했던 순간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한테 상처받고 억울하고 외로우신가요?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은 길고 기회는 많이 옵니다. 저처럼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